바다에 잠긴 천년의 비밀. 바다는 망각하지 않는다. 파도가 해안을 때릴 때마다 수백 년의 기억이 부서지고 치매의 펄은 사라진 왕조의 비밀을 품은 채 숨을 쉰다. 1975년 가을, 남도의 작은 섬 명도. 평생을 바다와 함께 늙어온 최길남은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낡은 어선 풍성호의 엔진줄을 잡아당겼다. 50평생 그는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바다로 나갔다. 물때를 읽고 조류의 방향을 살피고 고깃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일.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가난은 익숙했고 언제나 희망은 수평선 너머에 있었다. 아내는 육지의 생선 가게에서 싼 값에 떼어가는 상인들과 씨름하고, 아들은 서울의 공장 기숙사에서 밤낮 없이 철판을 두들기며 학비를 모았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모래알처럼 부서지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 그날따라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다. 파도 하나 없이 고요한 수면은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하늘을 담고 있었다. 배전에 기대어 담배 한 대를 피우던 최길남은 문득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유 없는 불안, 혹은 예감. 오랜 세월 바다를 읽어온 사람만이 아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아따 성님, 오늘따라 왜 이리 묵직하단가? 동갑내기 만식이 그물을 끌어올리며 소리쳤다. 최길남도 함께 그물줄을 잡았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무게감.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듯한 묵직함이었다. 이건 화롯대 움직이는 손맛이 아니여 꼭 죽은 고래라도 걸린 건 맨키로. 최길남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물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끌어올렸다. 하지만 수면 가까이 올라온 그물에서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찌익. 그물코가 찢어지는 소리였다. 아이고, 그물 다 찢어져 불었소. 이거 완전 어탕이네. 만식이 허탈하게 소리쳤다. 새 그물을 살 돈도 빠듯한 형편에 이건 재앙이었다. 하지만 최길남의 눈은 찢어진 그물코 사이에 박힌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갯벌의 색도 바위의 색도 아닌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듯한 영롱한 비색.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들었다. 펄과 해초로 뒤덮인 표면을 닦아내자 아름다운 청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빛휘빛 유약의 햇살에 반짝였고 섬세한 곡선은 인간의 손이 빚어낸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다. 아이고, 재수 없게 웬 사기 그릇이. 뻘이나 툭툭 털어서 던져버리쇼. 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최길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만 건져 올린 사람. 도자기가 뭔지, 골동품이 뭔지 제대로 알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만식아, 조용히 해보거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청자를 품에 안은 채 그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무엇일까? 왜 하필 오늘, 하필 자신의 그물에 걸린 걸까? 평생 가난에 짓눌려 살아온 자신에게 바다가 마침내 선물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거렸다. 마치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700년을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이제야 깨어나 자신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하지만 최길남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내의 구부정한 허리, 아들의 거친 손, 딸의 헌 교복. 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여주지 못한 가장으로서의 미안함. 이제 50이 넘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건 용왕님이 보내신 선물일지도 몰라.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다. 이것은 분명 바다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 운명의 선물이었다. 하지만 최길남은 아직 몰랐다. 그가 그물로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700년의 시간 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위험한 비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바다는 침묵했고 햇살은 여전히 청자를 비추고 있었다. 최길남은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청자는 집 뒤편 혹간 구석, 낡은 어망 아래 숨겨두었다.
밤마다 그것을 꺼내 닦아보았다. 닦을수록 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럴수록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내는 눈치챘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직감이었다. 영감, 뭔 일 있소? 요 며칠 밥도 제대로 안 잡수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올 뿐이제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이 정말 바다가 준 선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것을 훔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값진 것이라면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딸의 혼수를,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금지된 것이라면 결국 넷째 날 아침 최길남은 청자를 품에 안고 목포행 여객선에 올랐다. 목포항 뒷골목, 낡은 간판 하나 없는 골동 품상. 주인 장필수는 허름한 외양과 달리 이 지역에서 소문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 최길남이 보자기를 풀어 청자를 꺼내자 장필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거 어디서 났소? 그물에 걸렸소. 명도 앞바다에서. 장필수는 한동안 말없이 청자를 살폈다. 돋보기를 꺼내 유약의 균열을, 굽의 모양을, 문양의 세밀함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감, 이건 평범한 청자가 아니요. 고려것은 맞는데 형태가 이상해. 원나라 양식이 섞여 있단 말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귀한 거란 얘기요. 근데 장필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내가 감당할 물건이 아니요. 잘못하면 큰일 나. 서울에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 테니 며칠만 기다려 보시오. 최길남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큰일이라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새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골동품 세계는 좁았고 귀한 물건의 소식은 불빛에 모여드는 나방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이틀 후 서울에 있는 한 대학 교수의 연구실. 전화벨이 울렸다. 박 교수님, 큰일입니다. 수학이 넘어 후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고려도자사 연구로 학계의 이름을 알린 박성진 교수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 명도 앞바다에서 청자가 나왔답니다. 그것도 원나라 양식이 섞인. 박성진의 손이 멈췄다.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이 굳어졌다. 원나라 양식, 명도 해역은 공식 교역 항로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고려말 원나라와의 관계, 공식적인 교역로가 아닌 곳에서 발견된 유물. 이것은 단순한 침몰선이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은밀한 항로의 증거일지도. 당장 명도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게. 박성진은 평생 학문에 바친 사람이었다. 권력도 돈도 관심 없었다. 오직 진실만을, 역사의 진실만을 밝혀내고 싶었다. 60평생 쌓아온 연구의 정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 곳,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명도 해역에서 유물이 발견됐다고? 중년의 남자, 김동수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상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그 해역은 예부터 민감한 곳이야. 단순 문화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네. 정치적 문제입니까?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영심하게, 김동수. 자네 임무는 유물 발굴이 아니야. 상관은 돌아서서 김동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배가 왜 거기 잠겨 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네. 필요하다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이유를 영원히 바닷속에 다시 묻어버리는 것도 자네 권한 안에 있네. 김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 변화 없이. 그는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해왔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안 보였고 역사보다 우선하는 것은 현재였다. 개인의 양심 따위는 사치였다.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김동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편이 묵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지키는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그저 권력의 비밀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이.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목포항에서는 골동 품상 장필수가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고, 서울에서는 박성진 교수가 명도행 배표를 끊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김동수가 검은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학자의 순수한 열정, 진실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냉정한 이성, 그리고 진실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한 어부의 절박한 선택. 서로 다른 세계의 시선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른 700년 전 비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도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 역사는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최길남의 집에 검은 세단 2대가 도착했다. 엔진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선 차들은 마치 유령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의 발걸음은 달랐다.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 무전기의 지직거림, 낮게 깔린 명령의 목소리들. 최길남은 부엌에서 찬물을 마시다 그 소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영감, 무슨 일이여? 아내가 놀라 달려왔지만 최길남은 대답할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문이 열렸다. 노크도 없이. 최길남 선장이십니까?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김동수였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지만 어떤 기관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정부 기관이라는 모호한 표현뿐이었다. 예, 저요. 저인디. 무슨 일로? 며칠 전 청자를 건져 올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 그 단어는 부드러웠지만 어조는 명령이었다. 이튿날 아침 최길남의 작은 포구는 하룻밤 사이에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군화 발자국이 해변의 모래를 다지고 차량들이 좁은 시골길에 흙먼지를 일으켰다. 집 마당에는 천막이 쳐졌고 삽과 곡괭이를 든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니, 이보시오들, 여긴 내 집이여. 왜 허락도 없이 마당을 다 파헤치는 거요? 최길남이 뛰쳐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김동수만이 천막 안에서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다. 최 선장님, 지금 하시는 모든 발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계속 말했다. 국가중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저희는 이 일대의 모든 것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최길남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동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악의도 없었다. 다만 차가운 무관심만이 있었다. 어젯밤 댁 주변을 서성인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선장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김동수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저희 눈에 보이는 곳에 얌전히 계셔주시는 게 선장님께도 좋을 겁니다. 보호라는 이름의 감시, 협조라는 이름의 협박. 최길남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이야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운명의 선물이라 믿었던 청자는 이제 자신과 가족을 짓누르는 저주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최길남은 집 뒤편 언덕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래로는 자신의 집이, 자신의 마당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장비들이 쌓여있고 무전기 소리가 시끄러웠다.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다. 25, 각 결혼한 청년이었던 시절. 태풍이 몰아치던 밤 표류하는 배를 발견했다. 배 안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최길남은 그를 구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바다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밀수꾼이었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최길남은 한 달간 취조를 받았다.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좁은 취조실, 매서운 눈빛,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바다가 준 것을 주었을 뿐이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은 거대한 국가 앞에서 죄가 되어 있었다. 아내가 언덕 아래에서 손짓했다. 밥을 차렸으니 내려오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최길남은 일어서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아니,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그때 포구 쪽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낡은 택시였다. 김동수의 검은 세단들과는 달리 먼지투성이의 평범한 차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로 보이는 노학자였다. 박성진 교수였다. 김동수가 천막에서 나와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눴다. 거리가 멀어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박성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가 무언가를 따지듯 말하자 김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단호하게. 최길남은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구나.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언덕을 스쳤다. 최길남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작게 중얼거렸다. 용왕님, 이게 선물이 아니라 벌이었구만요. 아래에서는 두 사람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학자와 진실을 묻으려는 국가. 그 사이에서 한 늙은 어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소박한 삶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은 역사의 진실마저 짓누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최길남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집 밖에는 여전히 김동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교대로 근무하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최길남의 심장도 함께 뛰었다. 보호라 했지만 그것은 감시였다. 벗어날 수 없는 그물이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섰다. 아내는 옆방에서 잠든 지 오래였다. 요 며칠 밤잠을 설친 탓에 피곤이 쌓였을 것이다. 최길남은 부엌으로 나가 찬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그때였다. 톡, 톡톡.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최길남은 몸을 굳혔다. 다시 한번. 톡톡. 누구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림자. 남자였다. 영감, 낮고 거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어왔다. 낮에 온 하얀 와이셔츠들, 걔들이 당신한테 보상금 얼마나 쳐줄 것 같소? 최길남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누구요? 썩거지지 못해! 기케야 반 몇 마지기 살 돈이겠지. 아니, 어쩌면 그것도 안 줄지 몰라. 국가 기밀이라며 입 막으라고 협박만 하고 말이야. 남자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아기가 묻어 있었다. 영감, 잘 들으시오. 그 배에는 도자기보다 훨씬 비싼 게 실려 있었어. 나라에서도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고. 무슨 소리요? 우린 딱 그거 하나만 가지면 돼. 그게 어디 있는지 처음 그물을 건졌던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쇼. 남자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창문 너머로 얼굴이 보였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흉터 하나가 턱을 가로지르는 험상궂은 얼굴이었다. 평생 먹고 살 돈을 쥐어줄 테니 가족들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달콤한 제안.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독약이었다. 싫다면 이 밤이 아주 길고 외로워질 거야. 당신 식구들도. 최길남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식구들, 아내,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들과 딸. 당신들이 생각해보쇼, 영감. 밖에 있는 양복쟁이들, 걔들이 이 밤새 당신 집을 지켜줄 것 같소. 아침이면 철수할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남자는 뒤로 물러섰다. 사흘 드릴 테니 잘 생각해보쇼. 그 위치만 알려주면 우린 조용히 일 끝내고 사라질 거야. 당신도 나라도 모두 행복한 거지.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최길남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정부와 도굴꾼, 법과 범죄, 그 사이에서 자신은 무엇이란 말인가? 열쇠인가? 아니면 쓰고 버릴 도구인가? 새벽이 되어서야 최길남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났다. 60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바다에서 빌어먹고 살았지만 남의 것을 탐한 적도,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문득 40년 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20살 청년이던 자신에게 아버지가 말했었다. 길남아, 세상에는 두 가지 파도가 있다. 하나는 내가 넘어야 할 파도고, 하나는 내가 피해야 할 파도여. 문제는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자신 앞에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었다. 정부라는 파도와 도굴꾼이라는 파도.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익사할 것 같았다. 아침이 밝아왔다. 부엌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밖에서는 김동수의 부하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 무전기 소리, 일상적인 아침의 소리들. 하지만 최길남에게 그 소리들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영감, 거기서 뭐 하고 있소? 얼굴이 왜 그래? 최길남은 아내를 보았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젊었을 때는 고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주름살이 깊게 패였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내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아내는 밥을 지으러 갔다. 최길남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평생을 함께한 바다. 그 바다가 준 선물이 이제는 저주가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대체 내가 뭘 주운 것이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오후 최길남은 포구를 걸었다. 김동수의 감시를 피해 홀로 바다를 보고 싶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영원히 반복되는 그 리듬. 언제나 변함없는 바다. 하지만 자신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사흘, 도굴꾼이 준 시간. 그 안에 선택해야 했다. 정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도굴꾼에게 협조할 것인가? 둘 다 위험했다. 둘 다 파멸로 이어질 것 같았다. 선택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최길남은 그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다. 차가웠다. 최길남은 고개를 떨구었다. 행운이라 믿었던 것이 파멸의 씨앗이었다. 박성진은 명도에서 쫓겨났다. 교수님, 이 현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민간인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그 단어는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돌아가시오. 평생을 고려도자사에 바친 학자. 60평생 책과 유물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 박성진에게 이것은 단순한 발굴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연구가 완성될 수 있는 지점이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교수님, 배편이 곧 출발합니다. 김동수의 부하가 재촉했다. 박성진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아래 수십 미터 깊이에 700년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운 진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야 했다. 배가 명도를 떠났다. 목포로 향하는 낡은 여객선. 뒷자리에 앉은 박성진은 가방 속 자료들을 꺼내 펼쳤다. 현장에서 찍은 청자 사진 몇 장, 서둘러 베껴 온 유약의 성분 메모, 그리고 최길남에게서 들은 발견 위치의 좌표. 턱없이 부족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박성진은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학자로서의 소명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박성진은 곧장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된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먼지가 쌓인 책장 사이를 걸으며 그는 14세기 항해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고려사, 원사, 명사, 조선 초기의 사료들까지 책장을 넘기고 또 넘겼다. 하루 종일 자료를 찾아보니 눈이 침침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박성진은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조교가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책상에서 쪽잠을 잤다. 안경 너머 눈에는 핏발이 섰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밤, 이게 뭐지? 박성진의 손이 멈췄다. 원사 유한시의 한 구절, 지극히 짧고 애매한 기록이었다. 지정 14년 1354년 황실 선단 한 척이 고려로 출항. 귀환하지 않음. 단 한 줄,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박성진의 직감이 경종을 울렸다. 명도 해역에서 발견된 청자의 연대와 일치했다. 그는 다른 자료를 뒤졌다. 고려사에도 비슷한 시기의 기록이 있었다. 공민왕 3년 1354년 원의 사신이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나타나지 않음. 조정에서는 풍랑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 추정, 확신이 아니었다. 박성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조선 초기의 야사들까지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승려의 개인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 배에는 원의 황자가 타고 있었다 한다. 공민왕이 원에서 독립하려 하자 원 황실은 비밀리에 황자를 보내 협상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배는 폭풍을 만나 침몰했고 이 일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 묻혔다. 박성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황자, 원나라 황실의 피를 이은 사람, 그것도 비밀 협상을 위해 파견된. 그는 다시 청자 사진을 꺼내보았다. 확대한 문양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용문이, 하지만 일반적인 용이 아니었다. 5개의 발톱, 오조령, 오직 원나라 황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식이었다. 이건 황실 직속 선단이었어. 박성진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주변 책들이 흔들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찾았다. 찾았어.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이 배는 무역선이 아니야. 도자기와 보물들은 진짜 목적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어. 이 배는 원 황실의 황자를 태우고 있었거나 혹은 비밀 외교 문서를 싣고 있었던 거야. 퍼즐이 맞춰졌다. 김동수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 국가가 현장을 봉쇄한 이유,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한중 관계에 미묘한 파장이 일 수 있었다. 14세기의 비밀 외교가 20세기에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될지 알 수 없었다. 박성진은 의자에 깊이 앉았다. 흥분이 가라앉아 두려움이 밀려왔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학술적 진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외교적 폭탄이었다. 역사적 진실이자 현대 정치의 뇌관이었다. 문득 김동수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자네 임무는 유물 발굴이 아니야. 그 배가 왜 거기 잠겨 있는지 그 이유를 회수하는 걸세. 회수, 아니 제거,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성진을 쫓아낸 것이다. 진실을 묻기 위해. 하지만 진실은 묻힌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밝혀내야 했다. 그것이 학자의 사명이었다. 박성진은 책상 위에 자료들을 모았다. 손이 떨렸다. 60평생 책상 앞에서만 살아온 사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발표해야 할까? 학회에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도서관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박성진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정부가 숨기려 했던 것, 그것은 원나라의 보물이 아니었다. 원나라의 치부도 아니었다. 그것은 양국 모두가 묻고 싶어하는 실패한 비밀 외교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 박성진의 손 안에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바람이 이상했다. 최길남은 평생 바다를 보며 살았다. 구름의 색깔로, 파도의 높이로, 바람의 방향으로 날씨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먹구름을 보자마자 알았다. 큰 폭풍이 온다는 것을. 이거 예사롭지 않네. 하지만 기상청 예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동수의 부하가 무전기로 확인했다. 이상 없음. 하지만 최길남은 믿지 않았다. 기계가 뭘 안다고. 바다는 기계보다 정직했다. 해질녘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이 뚫렸다. 폭우였다. 천둥이 섬을 뒤흔들었고 번개가 바다를 갈랐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파도는 해안을 두들겼다. 김동수의 임시 막사가 흔들렸고 장비들이 넘어졌다. 전원 대피. 일단 마을회관으로 후퇴한다. 김동수가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홍제가 무너졌다. 자연 앞에서 인간의 계획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최길남은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폭풍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불안해하며 신주단지를 꺼내 기도했다. 하지만 최길남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저 바다 너머 폭풍우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배였다. 이 미친 폭풍 속에서 누군가 바다로 나간 것이다. 보글꾼들이다. 최길남의 입술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들이 약속했던 사흘,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를 잡은 것이다. 모두가 발이 묶인 이 순간을 무전기 소리가 김동수의 임시 숙소에서 터져 나왔다. 최길남도 들을 수 있었다. 실장님, 정체불명의 선박이 통제선을 뚫고 인양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 목소리가 폭풍을 뚫고 들렸다. 이 미친놈들이 이 폭풍우를 뚫고 가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당황이 묻어났다. 냉정하던 김동수도 이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전 병력 해안 경계를 최대로 강화해 절대 상륙은 막는다. 하지만 부하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폭풍 속에서 재집결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폭풍을 뚫고 마을로 들어왔다. 택시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성진 교수였다. 온몸이 비에 젖은 채 그는 김동수의 임시 막사로 뛰어갔다. 최길남은 숨죽여 지켜보았다. 김 실장, 박성진이 막사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빗물이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다들 미쳤군요. 저 배가 노리는 건 도자기가 아닙니다. 뭐 김동수가 돌아섰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박성진을 쏘아보았다. 침몰 당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갔을 선장실의 기록함, 그걸 노리는 거라고요. 박성진이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흔들었다. 그 안에 원나라와 고려의 미략이 담긴 문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황자의 친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만약 밀수꾼 손에 들어가면 닥쳐. 김동수가 소리쳤다. 그리고 박성진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뭘 한다고 짓거리는 거야? 이건 당신 같은 책상 물림이 끼어들 노름이 아니야? 놓으시오. 박성진도 소리쳤다. 6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진실을 묻는다 해도 역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게 학문이고 그게 인류가 걸어온 길이란 말이오. 인류, 역사. 김동수가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요가 있었다. 당신은 몰라. 진실이 밝혀졌을 때 벌어질 혼란을, 외교적 파장을, 국가 안보가 뭔지 당신 같은 사람은. 국가가 진실보다 중요합니까? 박성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들이 묻으려는 건 역사가 아니라 권력의 치부 아닙니까?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는 비겁함 아닙니까? 김동수의 손이 풀렸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다. 나는 내 임무를 수행할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확신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다. 임무? 진실을 묻는 게 임무입니까? 박성진이 다그쳤다. 바깥에서 천둥이 터졌다. 섬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장님, 선박이 인양 지점 도착했습니다. 잠수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는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박성진은 그 모습을 보았다. 냉정한 국가 요원이 아니라 갈등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김 실장, 박성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침묵이 흘렀다. 폭풍 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웠다. 그리고 그때 최길남이 창문 너머로 보았다. 바다 쪽에서 또 다른 불빛이 나타났다. 해경이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폭풍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보였다. 도굴꾼들의 배, 해경의 배, 그리고 해안에서 갈등하는 두 사람. 세 개의 힘이 폭풍우 속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최길남은 알았다. 이제 자신이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는 창가에서 일어났다. 아내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비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폭풍이 그를 맞았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최길남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김동수의 막사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걸어갔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자신, 이제 끝을 정할 자도 자신이어야 했다. 폭풍이 섬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최길남은 막사 문을 열었다.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동수와 박성진이 동시에 돌아섰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비에 흠뻑 젖은 늙은 어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최 선장, 김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길남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 물살에서 저놈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요. 최길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용도암 뒤쪽 할망바위 옆으로 파도가 죽는 곳. 그 암초 지대 사이로 폭풍 때도 물살이 약한 길이 있어. 저놈들은 그리로 갈 거요. 김동수의 눈빛이 변했다. 어떻게? 나는 50년을 저 바다에서 살았소. 폭풍이 오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내 손바닥보다 잘 아오. 침묵이 흘렀다. 김동수는 최길남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조건이 뭐요? 최길남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내 바다에서 더는 누구 하나 죽어나가는 꼴은 못 보겠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표류하던 밀수꾼을 구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그 사람도 바다에서 죽어갈 뻔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누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였다. 다치게만 말고 그냥 다 쫓아내기만 하쇼. 그리고 최길남은 김동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지긋지긋한 일 좀 끝내주시오. 내 가족들 이제 그만 놔주시오. 김동수는 한참을 최길남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절박함, 피로, 그리고 체념. 알겠습니다. 김동수가 무전기를 들었다. 전 병력 용도암 뒤쪽 칼망바위 암초 지대로 집결. 최 선장이 안내할 것이다. 미살상 진압. 반복한다. 미살상 진압이다. 최길남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박성진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김동수가 손을 내저었다. 그냥 두시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교수님. 당신도 나도 모두. 박성진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평생을 바친 진실이 이렇게 묻히는 것이었다. 밤은 길었다. 최길남의 안내로 김동수의 팀은 암초 지대에 매복했다. 폭풍 속에서도 최길남의 감각은 정확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도굴꾼들의 배가 그 길로 들어섰다. 섬광탄이 터졌다. 확성기에서 경고가 울려 퍼졌다. 혼란 속에 도굴꾼들은 배를 돌렸고 해경이 그들을 추격했다. 총소리는 없었다. 김동수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새벽녘 폭풍이 잦아들었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정부 청사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세기의 발견입니다. 14세기 고려원 교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청자 유물이 명도 해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하지만 황자나 밀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저 귀중한 문화재라는 표현뿐이었다. 이번 발견의 1등 공신은 양심적 어민 최길남 씨입니다. 최길남이 단상에 올랐다. 낯선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준비된 멘트만 되풀이했다. 그냥 그물에 걸려서 신고했을 뿐입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최길남은 눈을 감았다. 영웅이라 불렸지만 가슴은 공허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별실로 안내되었다. 김동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보상금입니다. 이 정도면 여생을 편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최길남은 봉투를 받았다. 묵직했다. 평생 벌지 못할 돈이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딸의 혼수, 아내의 병원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 하지만 그 무게는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리고 김동수가 조용히 말했다. 잊으십시오. 그날 밤 본 것도 들은 것도 전부 다 그게 최 선장님과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최길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침묵, 그것이 대가였다. 한 달 후 명도로 돌아온 최길남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새 그물을 샀고 배를 수리했다. 아들은 대학에 복학했고 딸은 준비하던 결혼을 올렸다.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좋아졌다. 물질적으로는. 하지만 밤마다 최길남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깊은 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고 있었다. 700년 전의 비밀, 황자의 편지일지도 모르는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그 무언가. 그것은 영원히 침묵할 것이었다. 박성진 교수는 연구를 멈췄다. 학회 발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뿐이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교수님, 명도 밟을 때 뭔가 더 발견하신 거 아닙니까? 박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없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국가가, 역사가, 모두가 그 침묵을 원했다. 김동수는 승진했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공로였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는 가끔 악몽을 꾸었다. 박성진의 절규하는 얼굴, 최길남의 공허한 눈빛,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 세 사람 모두 살아남았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었다. 진실은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국가가 들려주는 영웅담에 열광했다. 양심적 어민 최길남, 세기의 발견, 문화재 보호의 모범 사례,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 아래에는 묻힌 진실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다. 2005년 가을,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3번 변했다. 명도의 포구에는 콘크리트 방파제가 생겼고 좁던 길은 포장되었다. 어촌계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들어왔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육지로 떠났다. 섬은 늙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바다였다. 그리고 그 바다로 나가는 한 늙은 어부였다. 팔순을 바라보는 최길남은 여전히 배를 몰았다. 풍성호는 이미 폐선되었고 지금은 손자 이름을 딴 작은 어선을 탔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손은 떨렸지만 바다를 읽는 눈만은 여전했다. 새벽마다 배를 몰고 나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만선을 꿈꾸지는 않았다. 그저 특정 지점을 멀리 돌아 아무것도 걸리지 않을 곳에 그물을 던졌다 거두곤 했다. 할아버지, 왜 맨날 고기도 없는 데로만 가시는 거예요? 손자가 물었다. 15살, 방학이면 섬에 내려와 배를 따라 나서는 아이였다. 그냥 최길남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지점, 30년 전 청자를 건져 올렸던 바로 그곳. 그는
평생 그곳을 피해왔다. 마치 금기라도 되는 양. 혹시라도 다시 무언가 걸릴까봐, 또다시 운명의 그물에 걸릴까봐. 할아버지 요즘 자꾸 바다만 보시네요. 뭐 보이세요? 아무것도. 거짓말이었다. 그에게는 보였다. 30년 전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움직이던 검은 배들, 섬광탄의 불빛, 그리고 김동수의 차가운 눈빛. 보상금으로 가족들은 편해졌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다. 딸은 좋은 곳으로 시집갔다. 아내는 병을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하지만 최길남의 가슴 속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30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는 구멍. 침묵의 대가로 얻은 그 구멍. 밤마다 꿈을 꾸었다. 바닷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미는 꿈. 700년을 기다린 황자일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지 못한 자신의 양심일까? 손을 잡으려 하면 깨어났다. 언제나. 할아버지, 옛날에 청자 발견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손자가 천진하게 물었다. 글쎄다. 최길남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태양이 수평선에서 떠올랐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빛이 바다 깊은 곳까지는 닿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기쁘지는 않았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손자는 듣지 못했다. 파도 소리에 묻혔다. 같은 시각 타이베이의 한 박물관. 정년 퇴임한 박성진은 혼자 여행 중이었다. 아내와 함께 아시아 각국의 박물관을 도는 여정. 오늘은 국립고공박물원이었다. 몽골 나라 전시관. 관람객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공간. 박성진은 천천히 유물들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양식들, 평생을 연구한 시대의 흔적들, 그리고 구석진 곳, 조명도 어두운 전시대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빛바랜 족자 하나, 설명문은 간단했다. 14세기 원 황실 서신 추정, 출처 불명. 박성진은 돋보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족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고려로 망명한 황족에게 보내는 답신. 이름이 찢겨나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남아 있었다. 원 황실의 몰락, 고려로의 망명 요청, 그리고 거절. 실패한 외교의 흔적. 이것이 박성진의 입술이 떨렸다. 명도 침몰선의 정체. 그가 30년 전 추론했던 모든 것이 맞았다. 황자를 태운 사절선, 비밀 외교, 그리고 실패. 그는 족자 앞에서 한참을 섰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가 옳았구나. 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기쁨이 없었다. 다만 공허함뿐이었다. 30년 만에 얻은 정당성.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진실은 이미 묻혔고 세상은 거짓을 받아들였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여보, 뭘 그렇게 오래 보고 있어요? 아내가 불렀다. 박성진은 돌아섰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서울의 한 고층 빌딩, 대형 로펌의 중역실. 김동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다. 정보기관을 떠난 후 기업의 보안 컨설턴트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돈도 권력도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이유 없이 불안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두들기는 빗소리를 들을 때면.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박성진의 절규, 최길남의 공허한 눈빛, 그리고 폭풍 속에서 사라진 배들. 이게 옳았던 건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평생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믿었다. 진실을 묻은 것도 국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과연 무엇을 지켰단 말인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아내와 자식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김동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차가운 돌덩이가 하나 박혀 있다는 것을.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스쳤다. 바다 냄새. 하지만 서울 한복판 30층 빌딩 안에서 바다 냄새가 날 리 없었다. 환각이었다. 아니, 기억이었다. 세 사람,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지고 살았다. 침묵의 무게, 묻힌 진실의 무게, 그날 밤 선택의 무게. 700년 전의 비밀은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갔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되었다. 그날 밤 바다 위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최길남은 오늘도 빈 그물을 던진다. 속죄의 의식처럼. 박성진은 진실을 알았지만 말하지 못한다. 학자로서의 패배를 삼키며. 김동수는 성공했지만 공허하다. 양심을 팔아од은 성공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었다. 바다는 여전히 침묵한다. 파도는 영원히 밀려왔다 물러간다. 그리고 그 깊은 곳, 심연 속에는 700년의 비밀이 여전히 잠들어 있다. 하지만 그 비밀의 메아리는 지상에 남았다. 세 사람의 삶 속에서 영원히 울리고 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묻힐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것. 바다가 속삭인다. 침묵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는 듣는다. 심연의 메아리를.